예, 안녕하십니까. 한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채권 양도 승일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당연히 의사표시로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덕수 교수님 교과서 38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양도 금지 특약은 채권 성립 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겠죠.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될 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마라, 뭐 그렇게 뭐 합의할 수 있겠죠. 자, 합의라니까 합의가 계약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합의 자체가 그냥 계약서입니다. 뭐 합의하는 계약서를 합의서라고 쓰지 합의 계약서라고 쓰겠습니까? 참, 진짜 국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한다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양도 금지 의사표시는 채권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도 계약으로 해야 되고, 유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 양도 금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 조문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두 세 줄 내려오시면 악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여기서 말하는 보호받는 선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역시 한 세 줄 내려오시면은 여기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가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무과실도 요건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마지막 단어 383페이지 마지막 단어 판례는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동일하게 다뤄야 될 거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소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인과 동시에 무중과실이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뭐 어쨌든 선의는 추정될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양도금지 의사표시의 존재 및 제3자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84페이지 그 밑에서 한 10번째쯤 마지막 단락,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양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한 압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전부될 수 있다. 전부되는데 지장이 없다.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 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것. 이와 같이 양도 금지 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 그 사람은 악이든 뭐 중대한 과실이 있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유효하게 권리 취득한 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도 금지될 수 있다라는 거. 385페이지 보시면 법률이 본래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 청구권, 그리고 각종의 연금 청구권, 그 다음에 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법에서 양도를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거. 법률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압류도 할 수 없다는 거.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은 압류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반드시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386페이지 꼭 채권 양도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권 양도 합의 계약을 하면 되죠. 그 계약이 뭐 매매에 기초할 수도 있고 정리에 기초할 수도 있고 교환에 기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명채권 양도는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합의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따라서 양도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기타 제3자는 채권 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채무자와 기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 양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채권, 양도,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자기 가지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채권 관련되는 채무자, 그리고 기타 제3자, 물론 이제 제3자 국어적으로 나, 너 뺀 나머지 3인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은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라는 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그 취지가 다르다는 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자기가 양수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권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 근데 채권의 이중 양수인, 그다음 그 채권에 대한 질권자, 그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열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보는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387페이지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거,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이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그런데 소송상 문제가 됐을 때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그래서 그 문자를 읽었다는 게 또 증명이 돼야 될 건데, 또 날되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보통 내용 증명으로 한 방에 딱 하는 거죠.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통지는 채권 양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서 관념의 통지라는 거.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은 민법 총칙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관념의 통지라 합니다. 여기에는 의사표시, 도달주의, 대리에 관한 것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판례 쪽에 두 번째 단락에 채권 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 상대방이 알았나 몰랐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된다는 것. 388페이지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된다는 거. 양수인이 한 통지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양도인이 하는 거죠. 양수인이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사자, 심부름꾼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판례가,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경우 양도인이 한 채권 양도의 통지만이 대항 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이 적법한 수권에 의하여 그러한 대리 통지가 행해졌음을 재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도 통지는 양도 행위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해도 되죠. 뭐. 그런데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판례는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라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 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서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능력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는 것. 그럼 이러한 통지는 철회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판례는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 389페이지 채무자의 승낙.
여기 승낙은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한 걸 알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서 역시 관념의 통지다라는 거. 승낙은 채무자가 하는 건데 이때 이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이 해도 되고 양수인이 해도 된다는 거. 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거고,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하는 거. 승낙은 보통 채권 양도 후에 할 것인데, 그러나 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 양도가 있기 전에 하는 사전 승낙, 즉 사전 승낙도 유효하다.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데 사전 승낙은 유효하다고 한다는 거.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판례는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한다는 거. 채권 양도가 합의 해제 또는 해제 취소된 경우에, 그러면 판례는 유인설에 따르니까 이게 복귀가 돼버리죠. 그럼 또 다른 원래대로의 양도가 일어난 거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있은 후 그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합의 해제에 관하여 또는 이들 전부에 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때 요 양수인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서 합의 해제 취소했을 때는 양도인이 되겠죠. 원래 양도인이 이제 양수인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 양수인 합의 해제 취소될 때는 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판례 대법원은 최근에 하나의 판결에서 제452조는 채권 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 양도 통지를 한 후 양도 계약이 해제, 합의 해제된 경우에 채권 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뒤에,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양도 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 채권 양수인에 대한 반대 채권에 대한 상계로서 채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거. 선의니까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거죠. 보호받는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391페이지를 보시면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채권 양도가 있은 후 아직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에 양수인은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채무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양도인이 통지를 안 했으니까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파산 신청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아직까지 채무자에게 주장한 권리가 양수인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 기타 면책 행위도 유효하죠. 당연하죠. 양도 안 된 거니까 아직까지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행한 상계 면책도 유효하다는 거. 그러나 채권 양도 효력은 양도 계약만으로 발생하고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 양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 뭐 당연하겠죠. 뭐 승낙하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는 것. 통지 승낙의 효력. 민법은 통지의 효력과 승낙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392페이지 통지의 효력. 채권 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항변 사유는 채권 양도 후에도 그대로 일단 존속한다라는 거. 다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까지는 항변 사유는 이제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는 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고 나면은 이제 채무자는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서 가지게 된 것은 행사할 수 없고,
그리하여 민법은 양도인의 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통지 받을 때까지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채무자는 변제 기타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행항변, 다음에 채무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취소나 계약 해제를 양도 통지 후에 하였어도 상관없다는 것. 상계의 항변은 어떤가가 문제가 되는데,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 통지가 있은 후에 취득한 때에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변제기가 되지 않아서 그때는 상계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3줄 내려오시면, 4줄 내려오시면, 판례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대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393페이지 승낙의 효력. 민법은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에 대한 것만 명문을 두고 있고, 따라서 승낙의 효력은 이의를 보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먼저 이의를 보류하고 행한 승낙의 효력. 여기서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 하면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보유함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을 말하고, 이와 같은 승낙한 경우에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 경우의 효력을 통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를 보류했다면은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이 문제인데, 뭐 항변권 등이 있다는 거, 그런 이의 보류를 하지 않고 행한 승낙, 채권의 불성립, 소멸, 기타 항변 사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승낙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그 채권에 아무런 항변이 없는 것으로 믿을 것이고, 따라서 민법은 이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승낙의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다라는 것. 판례가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여기서 승낙이라 하면 채무자가 채권 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는 것. 451조 제1항 본문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양수인은 선이라야 되는데, 어쨌든 판례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법 조문에 뭐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요 채권 양도 쪽에 와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까지 포함해서 해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고 395페이지 보시면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